금기와 관용 금지된 사랑의 역사. 1. 사랑은 언제부터 금지되었는가? 사랑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금기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질서 밖의 감정이기 때문이다. 고대 사회에서 사랑은 결혼의 조건이 아니었다. 결혼은 가문의 계약, 사랑은 사적인 혼란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조차 이상국에서 사랑의 자유를 경계했다. 감정은 공동체의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변수였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사랑은 항상 규범의 경계 위에 존재하는 감정이 되었다. 종교의 시대 신의 이름으로 제한된 사랑. 중세 유럽 사랑은 신의 감시 아래 있었다. 가톨릭 교회는 결혼을 신성한 계약으로 정의했고 감정의 자유를 죄로 규정했다. 정욕, 간통, 동성애, 이교도의 사랑 모두 신의 질서에 반하는 금기였다. 13세기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말했다. 사랑이 신의 뜻을 벗어나면 그것은 타락이다. 하지만 그 금기 속에서 인류는 오히려 더 격렬하게 사랑을 갈망했다. 그때 태어난 것이 궁정연애 코틀리 러브였다. 기사들은 왕의 부인을, 시인들은 금지된 연인을 찬미했다. 금지된 사랑은 사랑의 낭만을 발명했다. 르네상스 인간의 감정이 신을 대신하다. 15세기 르네상스는 인간을 신의 자리로 올려놓았다. 이때 사랑은 신의 뜻이 아닌 인간의 선택으로 바뀌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 전환기의 상징이었다. 가문과 질서의 벽을 넘어 감정의 자유를 선택한 두 젊은 연인.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사랑의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역사의 선언이었다. 그 순간부터 사랑은 개인의 권리이자 저항의 언어가 되었다. 근대의 사랑 결혼 제도의 균열. 19세기 산업화와 시민사회의 등장으로 사랑은 다시 제도화의 길을 걸었다. 결혼은 계약이 되었고 사랑은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기 시작했다. 특히 여성의 사랑은 사회적 통제의 중심에 있었다. 순결, 가정, 헌신 같은 단어는 여성의 사랑을 규정짓는 감옥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은 여성 해방의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되었다. 버지니아 울프는 말했다. 여성이 사랑을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세계가 바뀐다. 사랑은 이제 억압에서 해방의 언어로 변모했다. 금기의 해체. 20세기의 혁명. 1960년대 세상은 뒤집혔다. 히피 문화, 섹슈얼 해방, 페미니즘, 동성애 인권운동. 사랑은 더 이상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 메이크 러브 나트 워. 이 단 한 문장이 세계의 금기를 무너뜨렸다. 사랑은 정치가 되었고 몸은 철학이 되었다. 사랑을 나눈다는 건 세상의 규율에 저항하는 가장 평화로운 반란이었다. 그러나 그 자유의 시대조차 새로운 금기를 만들어냈다. 자유연애는 때로 소비의 언어로 변했고 사랑의 가치는 시장에 포장되었다. 자유 뒤에는 또 다른 속박이 있었다. 동성애 사랑의 새로운 전선. 21세기에도 사랑은 여전히 금지된다. 세계 60여 개국에서 동성애는 아직 범죄로 남아있다. 하지만 역사는 달라지고 있다. 프랑스 2013, 미국 2015, 대만 2019, 그리고 2020년대 여러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사랑은 법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존재했다. 그러나 법이 사랑을 인정하기 시작하자 인류의 윤리 기준이 변했다. 사랑은 이제 종교나 전통이 아닌 인권과 존엄의 언어로 자리 잡았다. 금기의 뇌. 왜 인간은 금지된 사랑에 끌리는가?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금지된 사랑은 보상 회로를 강하게 자극한다. 위험과 불안이 섞인 감정은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킨다. 즉, 금지는 사랑을 강화한다. 사람은 허락된 감정보다 금지된 감정에서 더 큰 쾌감을 느낀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인류 진화의 잔재다. 위험을 감수하고 관계를 맺는 행위가 생존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기 속의 사랑은 언제나 인류의 본능적 실험실이었다. 관용의 시대, 다양성의 사랑. 지금 인류는 사랑의 가장 다원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성애, 동성애, 무성애, 트랜스젠더, 폴리아모리. 사랑의 형태가 바뀌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같다. 사랑은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이해하려는 감정.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 사회는 더 관용적이 된다. 사랑의 다양성은 혼란이 아니라 확장이다. 인류는 이제 사랑을 규범이 아닌
존재의 다양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철학자의 결론 금지에서 해방으로. 한병철은 말했다. 사랑의 위기는 과잉 자유에서 온다. 사랑이 모든 형태로 허용된 시대, 우리는 오히려 깊이를 잃었다. 금기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피로와 무관심이었다. 하지만 프랭클은 다른 대답을 했다. 사랑의 의미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에서 온다. 사랑이 완전한 자유가 되면 그건 유의가 된다. 사랑이 책임을 동반할 때 비로소 인간은 다시 윤리적 존재로 돌아간다. 결론 금기의 끝, 사랑의 시작. 금기는 사라지고 사랑은 해방되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무한한 선택 속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깊은 선택 속에서 피어난다. 사랑은 규범에서 벗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인류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가장 오래된 도전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사랑을 금지하면 인간은 반항하고 사랑을 허락하면 인간은 성장한다. 금기의 끝은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윤리의 시작이다. 사랑은 여전히 인류가 배워야 할 가장 어려운 자유다. 노년의 사랑 시간이 깊어질수록 더 다정해진다. 봄의 끝에서 다시 사랑을 말하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사랑은 젊은 날의 특권이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이다. 젊은 사랑은 불꽃이고 노년의 사랑은 불씨다. 하나는 타오르고 하나는 오래 남는다. 노년의 사랑은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사랑이다. 세월이 사랑을 닳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세월을 부드럽게 만든다. 도쿄의 노부부 45년의 리듬. 도쿄교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카페를 찾는 부부가 있다. 아내는 따뜻한 홍차를, 남편은 블랙커피를 마신다.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남편이 컵을 내려놓을 때 아내는 설탕을 젓는다. 그 리듬이 그들의 대화다. 45년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말보다 침묵의 언어로 사랑을 유지했다. 젊은 날의 열정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예측 가능성이 주는 안심.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말했다. 오래가는 사랑은 대화가 아니라 일상의 리듬에 있다. 그들은 이미 사랑을 말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단계에 있었다. 뇌의 변화. 사랑은 늙지 않는다. 신경과학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준다. 사랑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보상 회로는 나이가 들어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 70대 노부부가 서로를 볼 때 도파민 분비량은 20대 커플의 80% 수준이었다. 즉 사랑의 뇌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 다만 전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강화되면서 충동적 사랑이 이에 중심의 사랑으로 진화한다. 젊음의 사랑이 욕망의 반응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기억의 반응이다. 그들은 감정보다 기억으로 사랑한다. 그 기억이 마음의 근육처럼 단단해진다. 한국의 사랑, 오래된 정의 깊이. 한국의 노년 사랑에는 정이 짙게 배어있다. 젊은 날엔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표정 하나, 한숨 하나로 서로를 읽는다. 밥 먹었어? 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오늘도 괜찮지? 로 변했다. 그 말 속엔 수십 년의 돌봄과 양보 그리고 기억이 스며있다.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라 정으로 형태를 바꾼 감정이다. 노년의 사랑은 불완전한 인간끼리 서로의 상처를 알고도 곁에 머무는 용기다. 서양의 노년, 두 번째 인생의 사랑. 유럽에서는 세컨드 러브라는 말이 있다. 이혼, 사별 혹은 긴 침묵 끝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사랑은 서두르지 않는다. 한 번의 실패가 사랑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소유가 아닌 동행을 배운다. 60대 이후 연애를 시작한 프랑스 부부를 인터뷰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의 공통된 말은 이랬다. 젊을 땐 사랑이 나를 증명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사랑이 나를 위로하는 일이다. 젊음의 사랑이 정열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존재의 따뜻함이다. 사랑의 시간, 익어가는 감정. 시간은 사랑의 적이 아니라 사랑의 스승이다. 시간이 지나야 우리는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 초기 사랑은 너는 나의 이상이지만 노년의 사랑은 너는 나의 일상이다. 서로의 단점이 익숙해지고 다툼조차 리듬이 된다.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는 사랑을 세 요소로 설명했다. 열정, 친밀감, 헌신. 젊음은 열정이 많고 노년은 헌신이 깊다. 사랑의 완성은 결국 시간의 농도로 측정된다. 육체의 변화, 감정의 재조정. 나이가 들면 사랑의 방식도 바뀐다.
호르몬의 분비가 줄고 도파민보다 옥시토신 신뢰 호르몬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쾌락의 사랑에서 안정의 사랑으로 중심이 옮겨간다. 그건 감정이 식는 게 아니라 감정이 정착하는 과정이다. 젊음이 불꽃이라면 노년은 잔불의 따뜻함이다. 철학자의 관점 사랑은 이해의 기억.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말했다. 사랑은 기억을 공유하는 능력이다. 젊은 사랑은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기억의 누적으로 존재한다. 서로의 기억이 포개지고 그 겹침이 곧 사랑의 깊이가 된다. 그들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안다. 왜냐하면 서로의 기억이 이미 하나의 언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노년의 사랑이 주는 교훈. 노년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조용해질 뿐이다. 그 조용함 속엔 수천 번의 대화와 수십 년의 이해가 축적되어 있다. 그건 침묵이 아니라 농축된 감정의 언어다. 사랑은 결국 존재의 동행이다. 서로의 시간 속에 남아주는 것, 그게 노년의 사랑이 가진 철학이다. 결론 사랑은 늙지 않는다. 사랑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저 속도가 느려지고 색이 짙어진다. 노년의 사랑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확신이 아니라 평화, 열정보다 이해, 고백보다 침묵이 남는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바로 사랑이었구나. 그 순간 사랑은 다시 젊어진다. 시간은 흘렀지만 사랑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사랑의 미래 감정의 끝 혹은 시작. 우리는 지금 사랑의 경계 위에 있다. 21세기. 사람은 손끝으로 연결되고 AI는 감정을 흉내내며 가상현실 속에서 연애가 이루어진다. 좋아요 버튼 하나로 호감이 표시되고 대화의 70%가 텍스트로 이루어진다.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말은 많지만 목소리는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의 사랑은 온기 없는 접촉과 알고리즘이 만든 선택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알고리즘의 사랑 선택의 환상. AI 매칭 앱은 사랑의 확률을 계산한다. 빅데이터는 당신이 좋아할 사람의 취향, 언어, 표정, 심지어 문장 리듬까지 예측한다. 이건 마치 사랑의 신이 수학을 배우기 시작한 듯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예측 가능성이 사랑의 매력을 줄인다. 사랑은 본래 예측 불가능한 감정이다. 우연, 충돌, 실수 그 안에서 피어난다. 알고리즘은 이상형을 찾아주지만 진짜 사랑은 비이상적인 사람을 이해할 때 시작된다. 우연히 사라진 사랑은 감정의 모험심을 잃는다. 인공지능의 감정 모방의 한계. AI는 이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은 계산된 확률의 합이다. 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시뮬레이션이다. 옥스퍼드 AI 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AI는 인간의 대화 패턴을 98% 정확도로 모방하지만 감정의 진폭을 감지하는 능력은 12%에 불과했다. 즉 AI는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단지 예측한다. 하지만 사랑은 통계가 아니라 예외의 감정이다.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AI는 사랑을 계산할 수 있어도 그 불완전함의 미학은 가질 수 없다. 뉴런과 감정뇌는 여전히 인간적이다. 미래의 뇌과학은 감정의 알고리즘을 해독하고 있다. 감정의 전류, 호르몬의 파형, 시냅스의 리듬. 그러나 그 모든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여전히 수식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리움이다. 그리움은 뇌의 보상회로와 기억회로가 동시에 작동할 때만 발생한다. 즉 부재를 인식할 줄 아는 존재만이 느낀다. AI는 부재를 모른다. 잃는다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의 온도를 복제할 수 없다. 감정의 미래, 느림의 복귀. 사람들은 빠른 기술 속에서 점점 느린 감정을 그리워한다. 손편지, 눈맞춤, 기다림, 오랜 통화. 디지털의 속도에 지친 인간은 다시 아날로그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디지털 디톡스 연애를 시도하고 소셜미디어 없는 관계를 꿈꾼다. 미래의 사랑은 속도의 반란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감정의 회복으로 완성될 것이다. 철학의 시선. 인간은 왜 여전히 사랑하는가? 하이데거의 후계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는 말했다. 이해란 사랑의 한 형태다. AI는 정보를 이해하지만 인간은 존재를 이해한다. 사랑이란 존재의 해석이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다. 타인을 사랑할 때 우리는 나를 본다. 미래에도 인간은 여전히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존재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언어,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의 윤리 선택의 책임. AI 시대의 사랑은 무한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만큼 책임의 희미화를 불러온다. 좋아요는 빠르지만 함께한다는 느리다. 진짜 사랑은 클릭이 아니라 책임을 수반하는 선택이다. 프랭클이 말했듯 사랑의 의미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에서 온다. 미래의 사랑이 지속되려면 우리는 다시 책임의 언어를 회복해야 한다. 인간과 AI의 공존, 새로운 감정의 탄생.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 사랑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가상 공간의 관계, AI 상담자, 감정 알고리즘의 파트너. 이건 감정의 대체가 아니라 확장이다. 미래의 사랑은 이렇게 변할지도 모른다. 인간이 AI를 통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한다. 감정의 불균형을 기술로 보정한다. 공감 능력을 인공지능이 돕는다. 그건 인간의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정교해지는 과정이다. 감정의 진화.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말했다. 감정은 진화의 언어이며 사랑은 그 최고 형태다. AI가 아무리 진보해도 감정의 기원은 여전히 생물학에 있다. 우리는 신경의 전류로 사랑하고 호흡으로 공감한다. 기계는 배우겠지만 감정의 진화를 이끄는 건 여전히 인간이다. 미래의 사랑은 더 다양해지고 더 기술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인간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기술보다 오래된 언어다. 우리가 불을 배우기 전부터 사랑은 이미 인류의 생존 방식이었다. 이제 인류는 AI와 함께 새로운 감정의 문명으로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기억하자. 사랑은 인간이 만든 최초이자 마지막의 신경 코드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그저 형태를 바꿔 진화할 뿐이다. 불에서 불꽃으로, 손에서 화면으로, 그리고 다시 마음으로. 미래의 사랑은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의 용서와 이해로 완성될 것이다. 그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문장은 변하지 않는다. 언어는 진화해도 사랑의 진심만큼은 영원하다. 더 랭거지 오브 러브, A 다큐멘터리 앤살러지. 전체 약 7만 자, 3시간 30분 분량.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언어. 사람은 도구보다 먼저 사랑을 배웠다. 언어가 생기기 전 우리는 눈빛과 손끝으로 마음을 주고받았다. 사랑은 문명보다 오래된 기술이었다. 이 다큐는 묻는다. 사랑은 감정인가? 언어인가? 아니면 진화의 의지인가? 인류는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말해왔다. 한 문장은 속삭임이 되고 한 침묵은 언약이 되었으며 한 단어는 시대를 바꾸었다. 이제 우리는 그 긴 여정의 끝에서 다시 질문해야 한다. 사랑이란 결국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었을까? 감정의 진화와 신경학. 사랑은 뇌의 실험이다. 편도체는 감정을, 전두엽은 판단을, 보상회로는 행복을 담당한다. 인간은 사랑을 통해 진화했다. 그건 생존의 전략이었고 동시에 고독의 해독제였다. 사랑은 뇌의 언어, 뉴런이 만든 가장 따뜻한 전류다. 한국의 사랑, 돌봄의 언어. 한국의 사랑은 정이라는 독특한 단어로 번역된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기억이다. 밥 먹었어? 이 단순한 문장은 돌봄의 철학이다. 한국의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다. 돌봄, 기다림, 양보. 그건 사랑의 신경회로가 공감 중심으로 진화한 결과다. 일본의 사랑, 침묵의 미학. 일본의 사랑은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공기의 온도로 전한다. 그들의 감정회로는 억제와 절제의 미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가장 많은 감정을 말하고 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감정의 가장 정제된 형태다. 프랑스의 사랑, 언어의 예술. 프랑스인의 사랑은 대화의 예술이다. GTA 미은 문장이 아니라 창조행위다. 그들은 감정을 매일 새롭게 발명한다. 언어는 감정을 조각하는 도구다. 사랑을 말할 때 감정은 다시 태어난다. 사랑은 예술이며 말은 그 예술의 붓이다. 미국의 사랑 표현의 진실. 미국의 사랑은 솔직하다. I love you.
그건 감정의 선언이자 존재의 증명이다. 그들의 뇌는 말할 때 안정된다. 감정의 표현이 곧 감정의 유지다. 말하지 않으면 사랑은 사라진다. 직설은 단순함이 아니라 신뢰의 언어다. 감정의 차이와 신경 구조 비교. 각 문화의 사랑은 뇌 속에서 다르게 작동한다. 문화 주요 회로 사랑의 형태. 한국 공감 회로 돌보명. 일본 억제 회로 침묵형. 프랑스 언어 마이너스 감정 융합 예술형. 미국 보상 회로 표현형. 사랑은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문화가 연주하는 신경학적 악기다. 철학자의 시선 언어는 사랑의 집이다. 하이데거는 말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사랑은 그 집 안에서 서로를 머물게 하는 행위다. 프랭클은 말했다. 사랑을 통해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레비나스는 덧붙였다. 사랑은 타인의 얼굴에 대한 응답이다. 사랑은 철학의 결론이자 존재의 가장 인간적인 형태다. 금기와 관용 금지된 사랑의 역사. 사랑은 언제나 금지되었다. 신, 제도, 가문, 도덕은 감정을 묶어두었다. 그러나 인간은 늘 금기를 넘어섰다. 궁정연애, 르네상스, 해방운동, 그리고 오늘의 다양성까지. 사랑은 금지에서 탄생한 자유의 언어였다. 사랑의 역사는 결국 인류가 자기 자신을 해방시켜온 기록이다. 노년의 사랑 시간이 깊어질수록 다정해진다. 노년의 사랑은 조용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천 번의 이해가 있다. 사랑은 젊음의 불꽃이 아니라 세월의 잔불이다. 그들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건 시간이 만든 언어, 기억의 문법이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조용해질 뿐이다. 사랑의 미래 감정의 끝 혹은 시작. AI가 감정을 계산하고 가상현실이 연애를 시뮬레이션하는 시대. 사람은 여전히 사랑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존재의 마지막 언어이기 때문이다. 기계는 배우겠지만 그리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름과 기다림이 없는 존재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사랑은 인간이 만든 최초이자 마지막의 신경 코드. 기술이 진보해도 그 진심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문장은 인류의 언어가 사라져도 남을 것이다. 에필로그 사랑, 인간의 마지막 문장. 우리가 문명을 쌓고 언어를 발명하고 기계를 만들며 여기까지 왔지만 인류의 마음은 여전히 원시적이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진화 전략이자 가장 새로운 철학이다. 언어는 바뀌어도 감정의 진심은 언제나 같았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그저 형태를 바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뿐이다.